의사들은 암 환자가 만약에 되면 암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이런 댓글들도 달고 하시거든요. 선배 의사분이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던 동료 의사도 있었고 폐암에 걸렸던 선배 의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수술 받고 항암 치료했고 모든 이 표준적인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안 하면 두려운 거죠. 치료를 피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당연히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교수님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암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몇 기로 진단을 받느냐. 내 암이 몇 기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과연 어떤 치료를 받을 만큼 체력적으로 괜찮은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다른 또 질환이 있어서 좀 몸이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딱 암 진단만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받든지 했을 때 그 치료가 나에게 어떤 위험이 될지 또는 이 베네핏, 이득이 될지 그런 이제 위험과 이득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저울질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제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이런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치료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것 같고 제 가족이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임상 실험은 아니고 이제 정확한 용어는 임상 시험이고요. 실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뭔가 동물을 가지고 하는 걸 이제 실험이라고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이고요. 사기니까 무조건 임상 시험을 한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사기라는 말 뜻에는 치료 옵션이 많지 않다라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치료 옵션이 뭐 A, B 밖에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치료 옵션으로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암 치료의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임상시험에 기회가 있다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기 암 환자는 A, B라는 치료가 만약에 다 끝나버리면 치료 효과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임상시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또 어떤 컨셉이냐 하면 임상시험이 뭔가의 어떤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고요. 임상시험 자체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의 치료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의 결과를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완치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사기 암 환자는 완치가 안 돼요. 현재로서 어떤 약을 써도 완치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언맨 니드가 있는 거죠.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새로운 약이 어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이제 치료에 참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 치료, 뭐 결국 이제 암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암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분이 이득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인가 또는 해로움을 더 많이 끼치게 될 것인가를 이제 따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1, 2, 3, 4기 어떤 기수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체력입니다. 또는 환자분의 나이 또는 환자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부작용이 그렇게까지 뭐 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투약을 하는 것이고요.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도 만약에 그 환자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체력 조건들이 좋지 않을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약은 투약하지 않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하겠느냐라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이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암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 치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까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암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의 단계, 경기라고 하죠. 1, 2, 3, 4기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가령 뭐 1, 2, 3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특히 수술을 통해서 완치에 근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4기인 경우는 완치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삶의 어떤 생명 연장 쪽으로 또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의 체력이라든지 뭐 병발 질환 같은 이런 환자의 컨디션이 어떤 약물 치료 또는 어떤 수술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양학 분야, 저는 이제 혈액종양내과 의사인데요. 이쪽 분야가 너무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식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나와 있는 최고의 치료가 뭐냐라는 것을 어떤 학회 발표라든지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 지식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약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선택과 올해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종양학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전 의학 분야에서 가장 빠른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PD님은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을 꼽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순위를 다투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제 치매하고 암입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병은 이제 신경학적인 질환인데 뇌에 어떤 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완전히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도 나의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고, 암은 말 그대로 사실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에요. 현재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게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연구비 투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약회사들 암 치료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가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의사들은 암 환자가 만약에 되면 암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이런 이제 댓글들도 달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료 의사, 그러니까 암을 전공한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분이 실제로 뭐 유방암에 걸렸던 동료 의사도 있었고 폐암에 걸렸던 선배 의사님도 계신데, 그 분들은 물론 4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했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 필요하면 했었고요. 모든 이 표준적인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치료를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어쨌든 안 하면 두려운 거죠, 치료를. 그러니까 치료를 피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당연히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의 사례가 제가 딱 머릿속에 지금 떠오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또 그런 질문들, 제 주변에 암을 전공하지 않은 이런 제 동료 또 선배 후배 이제 의사분들이 암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조금 뭐랄까요,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이제 암 전문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걸 제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 영역은 굉장히 이제 전문가지만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걸 제가 느꼈고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선배 의사분이 계셨는데 내과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혈액종양내과 말고 어떤 다른 분과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결합 조직에 생기는 암을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암, 대장암, 뭐 폐암, 유방암 이런 거하고는 좀 달리 그 장기 자체가 아니고요, 결합 조직에 생기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좀 드문 암이고, 또 어떤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좀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육종이 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다리에 뭐가 이제 무릎엔가 뭐가 이제 암덩어리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죠. 모양으로는 이제 암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든지 조직 검사를 해야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게 육종으로 나왔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도 이제 정형외과
외과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쪽이니까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제가 사실은 아주 자세히 그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이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뭐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뭔가 이제 추가적인 치료와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분은 저희 같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셨다 그래요. 그러고 좀 지내시다가 또 뭐가 생기니까 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잘라내서 이제 없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본인께서는 또 지내시다가 몇 달일지 또는 뭐 1년일지 지나니까 뭐 또 생겨서 이게 계속 재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조금 저는 저한테 이제 그분이 와서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저렇게 수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재발하지 않도록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뭔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든지 뭔가 표준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암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이제 굉장히 강한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암은 잘라내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 하더라도 암을 전공하지 않으면 암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변에서 암 환자에 대해서 또 암에 대해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더라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뭔가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 환자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린다면 항암 치료를 하겠느냐, 그리고 의사들은 암에 걸려도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오해를 하시면서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들처럼 암을 알고 있는, 암을 잘 아는, 암을 전공하는 의사들은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치료하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려고 표준 치료를 따르면서 하려고 그러지 그 방법을 피하면서 암을 치료를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의 이 암 전문가들이 만든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면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뭐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는 게 맞지, 표준 치료를 따르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뭔가 본인들의 이런 민간요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 전문가를 찾아가서 표준 치료 방법대로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암이 많다, 폭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OECD 국가 평균을 보면은 우리 평균보다 발생률은 낮아요. 다만 암에 발견되는 그 비율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절대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의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죠. 그래서 오래 살아서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노화의 끝판왕이 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암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뭐 좁은 땅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어요.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겠어요. 술 많이 먹고 뭐 밥 많이 먹고 야식하고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해가 잘 되도록 우리가 500식품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5개의 흰 색깔이 나는 음식을 먹지 말자. 첫 번째가 맛있는 흰 쌀밥이죠. 두 번째가 흰 밀가루로 만든 얼마나 많은 그 빵들, 케이크, 뭐 디저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흰 설탕, 그리고 흰 소금, 그리고 흰색으로 된 조미료들, 식품 첨가물들 이런 거를 안 드셔야 되고, 그 외에도 가공식품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거라든지 동물성 식품이라든지 과단백 식품도 우리가 줄여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때는 암이란 놈은 박테리아, 세균 같은 놈이야. 무조건 싸그리 없애야 돼. 그랬는데 인간이 거기 졌어요. 그래서 80년대 처음 항암제가 나왔을 때 10년 안에 모든 암은 끝난다. 그렇지만 암이라는 놈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항암으로 어느 정도 죽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암을 컨트롤해 나가자. 당뇨나 고혈압처럼 조절해 나가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인데, 어떻게 식이요법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것은 후성 유전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유방암에 대한, 대장암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암 환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음식들, 이런 거를 슈퍼푸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스위치를 꺼주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우리 거선 식이요법을 주로 하는 병원이니까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혼자서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냥 식이요법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부터 뭘 먹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나는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드세요? 그러면 채소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채소가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뭐겠습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고 우리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이 우리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암도 좋아해요. 그래서 어차피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단 말이죠.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피 속에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즉 혈당이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런 탄수화물들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나쁜 탄수화물들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먼저 가요.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걸 갖고 정상세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탄수화물들은 모든 세포에 골고루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가 100조개라 그러면 아무리 암이 여기저기 전이되고 진행된 암 환자라 할지라도 전체 100조개에서 암세포는 1%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중에서 1%만 암세포로 가고 99%는 정상세포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채소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암 환자니까 다음 주에 수술하니까 항암하니까 힘을 내야 돼. 체력을 길러야 돼. 면역력을 높여야 돼. 그러면 뭘 먹냐면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술하기 전에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자. 통닭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뭐 다 먹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 칼로리를 내는 영양성분이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칼로리를 내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을 수술하면, 위암이라든지 식도암을 수술하면은 몸무게가 뭐 15kg 이상 빠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또 수술에 한동안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비축하려면 고기를 먹어놓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우리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으면 원래는 오늘 이만큼 다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면 이만큼 탄수화물이 남잖아요. 그거를 비상에너지로 우리 몸에 지방 형태로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간의 지방간으로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피 속에 중성지방으로 저장해 놨다가 2, 3일 못 먹는다 그러면 그 지방을 다시 탄수화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든 우리 인류들한테 탄수화물은 하루 섭취 공고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등산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그럴 거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나는 하루 종일 쉴 거야. 누워서 일요일이라서 텔레비 보고 쉴 거야 그러면 탄수화물 조금만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단백질은 이게 에너지원이 아니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근육을, 세포를, 그리고 효소를,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꾸 몸이 크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성장이 끝난 성인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단백질만 보충하면 돼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각질이 벗겨지고 대변으로 소실되는 단백질을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섭취 권고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무게 1kg당 0.5 내지 1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한 30g 정도의 단백질만 드시면 충분하고 남자들은 한 4, 50g 정도 드시면 돼요. 그런데 단백질을 힘을 내려고 더 많이 먹어. 과단백질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통닭을 먹고 불고기를 먹고 하지만 통닭과 불고기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은 전부 다 아미노산이라는 하나하나의 분자로 쪼개져야지만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갤 수 있는 소화 능력이 200g이다. 그런데 오늘 500g을 먹었다. 그러면 300g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장 속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로 나가거나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거는 부패해서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삼겹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설사하잖아요.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에너지원이 아니고 체력을 키우는 근원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그런데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배고픈 거 참을 수 있는데 암세포 굶어 죽을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세포보다 정상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조금 건강 지식이 필요해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식이요법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첫째는 내가 어떤 목표로 식이요법을 하는지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이요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건 안 먹고 이거 위주로 먹을래 라는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환자한테, 심장병 환자, 당뇨 환자, 암 환자, 또 암 환자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암 환자도 있고 항암을 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한테 항상 똑같이 식이를 처방한다. 그거는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식이요법이라 하더라도 360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서 문제는 없는지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주로 암 환자를 보니까 암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은 당뇨를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식이요법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음식 먹으면 암이 걸려요? 어떤 음식 먹으면 암이 나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음식 하나만 하더라도 단일 성분이 아니고 수만 가지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 하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어떠한 음식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가 좋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에 좋은 식품이 당뇨에도 좋아요. 그게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떤 질병에 어떤 음식이 좋다는 거는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식이요법을 가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를 위한 치료식 또는 건강식에서는 세 가지만 꼽다면 저는 첫 번째는 다양한 신선한 채소겠죠. 채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야 되겠죠. 즙으로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수프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그래서 다양한 녹색 채소들, 녹황색 채소들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곡들, 그 정제하지 않은 통곡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는 깎은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먹으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곡물 중에서는 사실은 귀리가 현미보다 더 단백질 함량도 많고 항암 성분도 많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제 귀리로 옮겨가는 게 있는데, 원래 우리 고선요법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귀리로 이제 수프를 만들어서 먹게, 오트밀 수프란 걸 먹었어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 또 뭐 녹황색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는 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곡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암 환자들한테, 또 당뇨 환자라든지 심혈관 환자한테는 뿌리 채소 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옛날에는 그 녹황색 채소, 당근 이런 것만 먹다가 요즘은 뿌리 채소를 많이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생활을 가지느냐, 그죠? 먹는 방법, 먹는 순서, 조리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어떤 그 식재료를 선택할 것이냐는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배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혈당 피크를 치는 정제된 탄수화물들. 이거는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나 흰 쌀밥은 이게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서 혈당 피크를 치게 되니까 이거는 암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모든 환자한테 권하지 않는, 배제돼야 될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음식을 과하게 먹는, 과단백 식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짜게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성분이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에는 이미 나트륨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끼얹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나쁜 음식들은 피해야 되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혈당 피크가 없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GI 인덱스라고 혈당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이 포도당인데, 포도당 100g을 정맥 주사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다른 음식들 100g은 혈당이 얼마를 올라가느냐? 포도당이 100g 먹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는데 시금치는 얼마가 올라가느냐? 당근은, 돼지고기는, 이게 이제 당 지수죠.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을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혈당 지수도 낮고 영양 성분도 골고루 들어있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모든 걸 다 갖추는 식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들이 많이 먹는 현미, 생각보다 당 지수 높습니다. 당근, 생각보다 당 지수 높습니다. 하지만 현미하고 당근은 전 세계 모든 식이요법에서 다 필수로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이것만 좋다고 해서 이 음식만 주구장창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 혈당 지수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순서를 정해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혈당 지수가 낮은 게 채소잖아요. 채소가 왜 혈당 지수가 낮냐면 채소 안에는 80%가 우리 몸이 분해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 먹는 순서는 서양식이 맞아요. 서양 사람은 샐러드 먹고 메인 먹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메인 먹고 나물 먹잖아요. 그래서 매 끼니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다양한 채소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한 접시 가득 드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람들한테 권할 때 음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피라미드 밑면이 가장 넓잖아요. 가장 많이 먹으란 얘기지. 즉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으라고 권하는 거는 신선한 채소예요. 그래서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환자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저는 채소하고 과일만 먹어요. 근데 과일은 색깔별로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과일에는 과당이 있어요. 과당도 포도당처럼 혈당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색깔별로 제철 과일을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과일을 드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동물성 음식은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성 음식은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햄버거 패치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다 사는데 칼로리나 영양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쓰레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먹는데 제한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드세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가 콩이잖아요. 근데 콩도 가능하면 콩 자체를 드지 마시고, 왜냐하면 콩 같은 견과류는 껍질에 알러젠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나 콩 알러지가 없는데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알러지는 없다 할지라도 내장에 들어가서 식도나 위나 장에서 알러지가 생기면 다른 음식도 소화 흡수가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콩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콩을 가공한 식품들, 요즘 우리 환자들 보면은 집에서 전부 다 콩물 내려 드세요. 그 기계가 있어요. 아니면 두유도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두부를 드셔도 됩니다.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현미를 드세요. 현미도 채식 유제 식생활을 할 때 중요한 단백질의 보고예요. 보통 현미가 단백질이 한 8% 정도 된다고 돼 있고 찹쌀 현미는 한 14%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미를 드시고 현미가 너무 껄끄러워서 못 먹겠어. 그런 분들은 현미로 죽을 써 드시라 그래요. 현미하고 견과류를 같이 믹스에 갈아서 그걸 죽을 써 드시면 먹을만 합니다. 그렇게 드시고 마지막에 견과류를 드세요. 견과류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근데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우리가 가능하면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땅콩은 알러젠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잣이나 호두가 아주 좋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드시고, 그리고 다작을 하시라 그래요. 천천히. 이제 물도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그래서 보통 저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들도 뭐 한 끼 식사할 때 보통 1시간 정도 드세요. 원래 채소는 오래 씹어야 돼요. 우리 왜 고기가 질기고 채소는 안 질긴지 알잖아요. 그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샤브샤브 가보면 끓는 물에 고기는 넣었다 빼야 돼요. 근데 채소는 푹 삶아야 돼요. 그래서 다자가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식을 하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껍질은 까고 알맹이만 먹는다든지, 뿌리하고 줄기를 먹는 음식인데 뭐 뿌리는 빼고 줄기만 먹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식을 하셔라. 왜냐면 특히 채소나 과일이나 뭐 씨앗 같은 거는 껍질 속에, 곡류도 그렇고 껍질 속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채식 위주의 식이를 하신다 그러면은 채소를 정말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풀떼기만 먹으면 이게 체력 떨어지고 몸무게 빠지고 기력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1년 내내 채소를 하나만 먹는 거야. 한두 개만. 1년 내내 당근하고 시금치만 먹어. 그럼 반드시 영양격표 봅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식재료는 완전 식품이지만 식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근에 없는 영양소가 토마토에 있고, 토마토에 없는 게 가지에 있고, 가지에 없는 게 버섯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골고루 균형 잡힌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암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 30분간은 그분 화가 나신 거를 달래줘야 돼요. 대부분 와서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감기도 안 걸렸다.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의료보험 왜 내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폐암 말기라네, 췌장암이 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병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럴까? 암은 엄청난 증상이 있을지 않을까? 대장암 걸리면 혈변 보고, 위암 걸리면 토하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진행돼서 돌아가시기 전 한두 달 전에 나타난 증상이지, 우리 병원에 거의 다 암 환자인데 거의 100%, 거의 99%는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고, 진짜 직장암인데 대변이 막혀서 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 가서 변을 뚫다 보니까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나 진행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병과 증상은 관계없다. 이 말을 또 환자한테 하는 이유는, 암이 걸려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등이 아파,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그냥 허리 아플 수 있잖아요. 오래 누워있거나 그래서. 근데 혼자 판단 내리는 거야. 분명히 척추에 전이 갔을 거야. 내 가족들한테 말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두문불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될 때도 증상이 없듯이 재발돼도 증상은 없다. 재발돼서 상당히 진행이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병명이 탁 진단이 된다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한번 피 뽑으면 모든 검사 다 하는 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간염 복균자 또는 만성 간염 환자는 공고사항이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하고 혈액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마다 대학병원 가서 간 박사님이
피 검사하고 초음파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아요. 왜 건강검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님이 모든 그 검사 다 해주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놈의 병원은 말이야 펫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비싸면 펫 찍어서 끝내버리지 뭐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펫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까지는 MRI도 없었어요. 펫도 없었어요. 주로 엑스레이하고 CT 화질 안 좋은 거 같고 뭐 청진기로 할 때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 뭐 인터넷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암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은 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는 조직검사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는 조직검사 3번 해요. 뭐 건강검진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내시경을 하거나 CT나 초음파에서 뭐 암 같은 종양이 보여. 그러면 그걸 조금 떼가지고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와. 그러면 수술이 가능한지를 온몸을 뒤져서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 계획을 세워서 수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술 끝나기 전에 또 2번째 조직검사를 해요. 이건 응급으로 하기니까 보통 한 15분 내에 병리실에서 답을 보내줘요. 왜 하냐면 수술 전에 예측하기에 여기까지 자르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더 잘라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는 모르지 마취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번째 조직검사는 뭐냐면 수술에서 드러낸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직검사 결과가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많을걸요. 그래서 나한테 막 와서 하소연하세요. 우리 담당 교수님은 말이야 사람이 초음파 찍을 때 말 다르고 뭐 MRI 찍으면 또 말 다르고 수술 전 말 수술 후 말 다르다고. 수술 전에는 뭐 초기 같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3기라고 그러고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검사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어요. 민감도는 병이 있는 걸 있다고 발견할 확률. 특이도는 병이 없는 걸 없다고 발견할 확률. 이게 100%인 검사는 없어요. 그리고 펫이라는 건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 펫이라는 건 뭐냐면 저 동료에 뭔가 수상한 놈들이 있다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에 뭔가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CT, MRI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놈인지 알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크리닝이나 아니면은 주로 암을 한번 진단받은 분이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전이가 가지 않았나 대충적인 걸 볼 때 쓰는 게 펫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대체 내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녹즙도 매일 먹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왜 암이 걸렸느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병리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수많은 암이 있잖아요. 모든 조직마다 암이 생기니까 거의 대부분의 암의 원인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확실히 아는 거는 거의 딱 하나, 자궁경부암. 그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확실히 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간암의 특징이 우리나라 간암의 90% 이상이 다 바이러스 감염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거 외에는 확실한 원인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거.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발병인자가 있었어. 이 암에 대한 유전자가 있었어. 아니면 가족력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리스크 팩터라고 그러죠. 위험 요소.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없으니까 위험 요소. 그러니까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아니죠. 폐암의 위험 요소죠. 뭐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을 했다든지 흡연을 많이 했다든지 뭐 방사선 노출을 했다든지 식이를 아주 안 좋게 하고 그래서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위험 요소겠죠.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나의 면역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누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유전자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살다가 파괴되고 그 유전자가 다시 복제를 해서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복제를 하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암인 거죠. 근데 인간이란 신체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계보다도 불량률이 낮아요. 즉 1억 번에 한 번 정도의 불량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루에 400개 이상의 암세포는 생긴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건강하면 이론적으로 하루에 3천만 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과 암이 생기는 거와 시속 게임이죠.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적인 거, 그리고 얼마나 그 위험인자를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가. 3번째는 내 몸이 얼마나 면역력이 강한가. 이 3개의 조합에 의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예방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제 필수 영양소잖아요. 필수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필수에서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로 알고 있었는데 1960년도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는 분하고 카미라는 박사 두 분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거 비타민C로 암 환자를 한번 치료해볼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연구하고 논문이 나와서 하는데 비타민C는 이제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으로 경구 복용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낮은 용량의 비타민C는 세포를 살리는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이 있고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 있고 해독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태가 잘 아물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한 정말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영양소인데 이거를 엄청난 농도로 정맥 주사를 놓게 되면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해요. 항암제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타민C도 엄청난 고용량을 맞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근거로 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그 활성산소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도 없고 영원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비타민C는 어떻게 보면 표적 항암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를 정맥 주사를 놓게 되면 활성산소로 바뀌는데 그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 안에는 그 활성산소를 다시 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공격 안 받고 암세포만 공격받는다. 그래서 비타민C로 고용량 비타민C로 암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그 효소가 결핍되지 않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상세포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뇨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면은 어떤 식사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나이 들게 만드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햄버거, 피자,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이 몸을 건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요, 좀 대답하기 애매해집니다. 왜냐면은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은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수면 습관도 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오직 음식만 건강하게 만들었냐? 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건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어디서 기다리면서 미슐랭 잡지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참 재밌는 아티클이었어요. 바로 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전에는 지중해 식단이었다. 지금은 일식이지만 미래는 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지? 미슐랭 잡지에서 전 세계에서 장수 국가들을 꼽으면서 한국을 꼽으면서 김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 안에 단서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었습니다. 지중해 식단, 일식의 낫또, 한식의 김치 모두 다 장내 미생물을 위한 식단이더라고요. 네, 이 장내 미생물 주제는 토픽은 좀 핫하죠.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근데 선생님 유산균 먹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유산균 먹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유산균을 따로 복용하시는 거는요, 내 장내 미생물의 한 2에서 3%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 그런 균을 복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은 따뜻해야지 배양이 되고요, 빛이 많이 없어야 되고 산소가 많이 부족해야지만 잘 자랍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을 캡슐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었어.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가서 배탈이 났어요. 그런 경우에 리셋이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유산균을 따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장내 미생물을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식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발효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이런 밥 있잖아요. 그 밥을 어떤 식사를 잘 골라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중해식 식단을 꾸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자꾸 발효 음식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김치를 잘 먹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반찬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저런 나물도 많고. 하지만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매일매일 김치는 꼭 들어가고요. 김치가 배추김치 말고도 무김치, 파김치 여러 가지 김치 종류로 해서 꼭 식사를 합니다. 네, 참 신기하게도요. 이제 선생님 어떻게 내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치매와 파킨슨 병에 안 걸리려면은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도 솔직히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그 해답은 장내 미생물에 역시나 있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 Leaky Gut Syndrome 이라는 질환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책자에서 보면은 우리 장세포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여기는 음식이 지나가고 음식물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건강하게 뉴트리언트가 들어온다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림이에요. 정말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런 장피세포들을 보면은요. 장피세포들이 옆으로 딱딱 붙어 있지가 않고요. 그 사이사이로 독소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독소들이 이제 독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포파우사카라이드 이런 LPS라는 독소가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하면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한테 LPS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환자분들을 보면은 LPS 수치가 굉장히 낮고요. 제가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장누수 증후군을 왜 이야기할까요? 네, 바로 예상하셨죠. 장뇌축입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도 저희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한 많은 것들이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그러죠. 저희 뇌에서 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신경인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주신경을 타고요. 이물질들이 쭉 올라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제 파킨슨 병과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면은요. 요새 들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인데 아밀로이드, 신뉴클린 이런 나쁜 불순물들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혈류와 미주신경을 타고 쭉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를 했을 때 이런 파킨슨 병과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는 결과는 입증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앞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먹는 영양제 참 재미있는 거가요. 유행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영양제에 대해서 어머니 2년 전에는 이거 드셨어요? 2년 후에는 이거 드시고 계실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만큼 유행도 많고요.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한번 한 어르신은 영양제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오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 노년내과 의사가 어떤 영양제를 먹냐라고 혹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꼭 두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유산균이겠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내 미생물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치매, 당뇨, 면역력 등등 예방을 하고요. 또한 비타민 D는 여러분들 너무 잘 들으셔서 익히 잘 아시죠.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를 하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도 면역력을 위해서 많이 챙겨 드셨었고요. 순환기, 당뇨, 치매 여러 분야에서 일타쌍피를 하실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저는 적어도 한 5,000 유닛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는요, 솔직히 저도 가끔은 먹고요. 생선을 자주 먹은 주에는 피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제 미국 환자, 백인 환자분들의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하면은 정상으로 나와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정상의 거의 턱걸이 아니면은 부적증으로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오메가3는 한국 사람이 더 좋습니다. 백인 사람들 생선 잘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드신다면 오메가3는 따로 안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으셔서 심장내과 선생님이 오메가3를 권장을 하셨다면 그건 다른 얘기니까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식단 비결을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참 실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내가 짱이다. 우리가 짱이야. 너네들은 우리 따라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최고의 장내 미생물을 찾기 위해서 팔로알토, 이제 노르던 캘리포니아 북가주 사람들의 대변을 콜렉트를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 교수님, 저스틴 소넨버그라는 교수님이 그래도 혹시 장수마을 가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검사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특별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족에 있는 대변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장내 미생물 특정한 거 하나가 딱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주 방대했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마치 벌목을 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중요시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될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침에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고 싶어 해요. 저는 아침 식사로 주로 그릭 요거트와 그래놀라, 베리류 이렇게 혼합해서 먹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2분 채 되지 않고요. 그릭 요거트는 한 통 크게 사셔도 좋고, 그래놀라, 많은 분들이 이제 시리얼을 찾으시는데 시리얼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최대한 피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래놀라는 특이한 점이 이제 오트밀이 다 보이고 다른 견과류와 씨앗류가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산뜻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리류를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대부분 싸가져 가는 거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출퇴근 하시는데 1시간씩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좀 많이 하시죠. 어떤 점심 식사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때요, 최대한 가공이 덜 되어 있고 재료 중에서도 섬유질이 많을 것 같은 음식들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 조금 함유되어 있는 식단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특히 좀 라이트하게 가면 좋겠고요. 식곤증 안 와야 되니까요. 저녁 식사는 위험합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은 심리가 꽤 커요. 술 한 잔도 하고 싶고, 그렇죠? 하지만 그 함정에 제가 빠지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식사를 하냐면요, 자연식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트를 보시고 장을 보실 때요, 여러 가지 야채와 채소를 사시고 옆에 고기 섹션으로 가셔서 적색육 괜찮습니다. 생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요, 간단하게 고기를 살짝 굽고 쌈밥을 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하는데 얼마 안 걸리고요. 된장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요, 아주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절식과 간헐적 단식, 이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 노년내과 전문의로서는 절식은 좀 안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소식하신다, 절식하신다 하시면서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셔서 낙상을 당하시고, 그 반대로 고기를 드시면서 칼로리 신경 쓰시지 않으시면서 운동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면서 낙상을 예방한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롱제비티, 이 장수 쪽에서 보면은요, 절식은 참 무시 못하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롱제비티계에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라파마이신, 이제 mTOR inhibitor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TOR라는 것은 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노벨상을 탄 오토파지 그 개념도요, 절식을 통한 거예요. 절식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먹는 음식에서 한 20에서 25% 칼로리를 줄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키포인트는 20에서 25%가 아니었어요. 칼로리였어요. 그 뜻은 내가 하루에 얼만큼 칼로리를 먹는다라는 것을 일단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측정할까요? 요새는 어플도 많죠. 이런저런 음식들 사진 찍고 어떤 음식인지 넣으면은 칼로리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은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요, 이런 절식을 하시는 분들, 내 칼로리를 카운팅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 중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안 좋아하는 개념은 이 같은 칼로리이지만 속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하나랑 햄버거 하나, 그러니까 치즈버거가 아니에요. 치즈는 빼있고 빵하고 햄버거만 있는 그런 단순한 햄버거와 칼로리가 똑같은 거 아셨나요? 아보카도가 속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 미네랄, 이런 비타민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칼로리 240이라는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절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1200 칼로리를 맞춰야 돼. 그러면은 아보카도 240으로 채우시겠어요? 배고프거든요. 햄버거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 계산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65세 이상, 55세 이상 내가 근감소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절대 절식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살도 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요새 안 그래도 식사 많이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식 가능하고요. 내가 제한된 칼로리를 이제 섭취를 하는데 너무 안 좋은 것만 섭취하면 안 되니까요. 절식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음식들이 건강한 칼로리를 주는지, 어떤 열량을 주는지 공부를 먼저 하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나서 점차 칼로리를 줄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30가지 플랜트 챌린지는요,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플랜트, 즉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플랜트라고 얘기를 해서 30가지 이상을 일주일에 먹느냐라는 챌린지인데요. 참 재밌게도 이제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팀 스펙터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상 플랜트를 먹는다라는 그룹들마다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30가지 이상 플랜트를 섭취한 그룹이 더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리서치 기반을 가지고 챌린지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각종 플랜트를 좋아하는 균들이 장내에서 자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플랜트를 먹어야 된다 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또한 여러분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물 많이 먹지 그러면서 하나 둘씩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요 30개 금방 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30가지를 1년 동안 먹으면은 다양성은 좋아진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이런 플랜트 외에도 다른 플랜트들을 더 섭취를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요 문화에서 좀 벗어나시면 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물들 너무 좋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점심시간에 생당근 그리고 샐러리 이렇게 짧게 토막토막 내가지고요 간식으로 피넛버터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피넛버터도 이제 견과류에 속하고요. 그렇게 해서 간식을 처리해보고 아침 식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놀라도 섭취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트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혼자 건강해서 혼자 잘 먹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 잘 연마하셔서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건강해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나이 드는 법 한번 펼쳐봐 주세요. 감사합니다.